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연준이 드디어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요. 왜 하필 지금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시죠. 정말 길었던 금리 동결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앙은행이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에 뭐랄까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그런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동안 시장에서 그렇게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해도 꿋꿋하게 버티던 연준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그 진짜 속내가 뭘까요? 사실 연준은 지금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경제적 위험 사이에서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쪽으로 너무 쏠리면 저쪽이 무너지고 저쪽으로 쏠리면 이쪽이 무너지는 아주 섬세한 균형 잡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는 아직도 완전히 잡히지 않은 끈적한 물가가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점점 식어가고 있는 고용시장이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자니 일자리가 무너질 것 같고, 일자리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자니 잡았던 물가가 다시 뛸까 봐 불안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자, 그럼 딜레마의 한쪽, 인플레이션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 인플레이션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글쎄요. 현실은 아직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떠냐고요? 자, 보세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입니다. 연준의 목표가 2%인데 여전히 그걸 훌쩍 넘고 있죠. 이 숫자, 이게 바로 연준이 그동안 그렇게 금리 내리는 걸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속사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관세 때문에 물가가 뜰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요.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뺀 연준이 진짜 중요하게 보는 슈퍼코어 물가 상승세는 오히려 약간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희망적인 신호랄까요? 자, 그럼 이제 딜레마의 다른 한쪽으로 가보죠. 바로 고용시장입니다. 이게 최근 연준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최근에 연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6만 3천. 이게 뭐냐면 바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쉽게 말해서 일주일 동안 새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숫자죠. 근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숫자가 2021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게 치솟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출렁임이 아니라는 거죠. 고용시장이 진짜로 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냐 고용이냐 이 팽팽한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고용 쪽이 이겼습니다. 저울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죠.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딱 요약해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한테는 물가 오르는 것보다 일자리가 줄어서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됐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연준은 이제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지키는 걸 최우선 순위로 놓기 시작했다. 바로 이겁니다. 금리를 내리기로 마음먹은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생각의 대전환, 무게중심의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연준이 이렇게 방향을 틀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글로벌 정책 기상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부터 볼까요? 영국은 미국이랑 처한 상황은 비슷한데 경제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훨씬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금리를 버텨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 좀 내려달라는 압박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유로존은 어떠냐? 이미 한 발 빨랐죠.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앞으로는 아마 속도 조절을 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혼자 다른 길을 가던 일본도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았는데 이제 그 기조를 멈추고 약간 중립기어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올라서 걱정인데 중국은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어떻게든 띄우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자, 그럼 가장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이미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이 숫자 좀 보세요. 잭슨 홀 미팅, 그러니까 연준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한 시점부터 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와, 9.5%.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시장이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앞으로 경제는 좀 불안할 것 같고 금리는 내려갈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안전자산, 금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죠. 가히 새로운 골드러시라고 할 만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할까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연준이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를 하고 또 경제 전망을 어떻게 내놓는지. 둘째, 앞으로 나올 고용 데이터가 계속 안 좋게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연준을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우리 지갑,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네 가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연준은 일단 경기 둔화를 막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연준은 정말 어려운 선택에 놓이게 될 겁니다.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물가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물가 상승은 눈 감아주고 경기를 살릴 것인가? 어쩌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